한 년 동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지표, 이게 이제 PIR 지표라고 예. 하는데 그 중국 상하이가 1순위로 46.6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46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집값과 집값 수준 이런 건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도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이게 대치동이나 강남에 집 살려면 몇 년 걸리고 언제부터 모았어야 된다. 수십 년 걸리죠. 수십 년. 근데 중국에도 비슷한 농담이 있는 게 뭐냐면 상해나 베이징에 집 살려면 청나라 때부터 돈을 모았어야겠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청나라요? 네. 청나라가 대충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수백 년 되겠네요. 수백 년 동안 모아야 네.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만큼 집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해나 베이징 일반 직장인들 월급은 우리의 3분의 1? 또 많다고 하면 절반. 물론 이제 화웨이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지만 그런 IT 회사 빼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3분의 1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또 4분의 1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상해, 베이징, 그다음에 선전, 광저우 이런 데 집값은 지금 서울보다 더 비싸요. 아, 그렇죠. 진짜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집값을 어떻게 사겠어, 월급쟁이들이? 아예 못 살 것 같아요. 아예 못 살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 천정부지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사회주의 시대에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행복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 다 100% 취업 보장, 그죠? 정부에서 이렇게 보내주니까요. 100% 취업 보장,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이 되는 셈이고, 그 다음에 평생 고용. 그리고 중국에 이제 가면은 그때는 이렇게 직장 잡으면은 아파트도 이제 작은 평수부터 주죠. 아, 그냥 줘요? 예, 분배를 하니까. 사회주의니까. 예, 사회주의니까. 그리고 이제 승진하는 거에 따라서 평수가 조금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집도 줬지, 취업도 시켜줬지, 그 다음에 뭐 집값 안 내도 되니까, 의료보험 뭐 돼 있고, 열악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취업의 자유는 생겼어요. 내가 골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취업도 안 되죠. 집도 살 수 없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돌기도 힘들죠. 사회보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빈부 갈등이 세대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죠. 네. 중국도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 그 다음에 부동산이 뛸 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 중국의 50대, 60대들은 사회주의 혜택도 누리고 자본주의 혜택도 누린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 네. 방금 그 사회주의로 하다가 그거에서 이제 변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직장도 주어지다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네네. 그럼 그게 그 기점이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92년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개혁 개방으로 가면서,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 성적에 따라서 학교에서 졸업할 때 되면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다 그렇게 직장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제 시장 시스템. 어느 임계점이 온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바뀐 거죠. 예전에 국가가 다 시장을 다 통제했는데 이제는 시장 사회주의가 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직장 찾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찾을 자유는 얻었지만 편안하게 내 집을 가질 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이전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개혁 개방이 시작하기 전에 높은 자리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월급쟁이 TV가 있다 그러면 네.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직장이 있으면 여기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방이 한 칸씩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은 아파트가 2칸이 있어요. 아파트가 2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도입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파트가 2채가 된 거죠. 아파트 값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게 재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은 3채 가지고 있었고, 제일 높은, 그 다음에 부장님은 2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값이 재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뛰니까, 천정부지로 뛰니까 베이징, 상하이에서 좋은 직장에 있었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근데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 이제 부동산 개발을 했죠.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을 했고. 그 공산당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도 부동산 계속 하듯이? 뛰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나라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국도. 거기도 뭐 인플레가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 뛰는 뛰고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건설업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뛰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 우리도 투기 있었듯이 중국도 투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런 것도 자유로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 이 투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버리고 또 투기하던 사람들도 생기죠. 부동산 투기하던 사람들, 중국에서 투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전에 80년대 그런 말이 있었어요. 복부인이라고. 아,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노태우 정부하고 그다음 88, 86 이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엄청 뛰었죠. 그럴 때 이제 마이카 붐이 불고 그래서 마이카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그야말로 땅값을 올려놓던 그 복부인들인데 중국에도 따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마. 예, 큰 대자에 엄마 마자 할땐 그렇게 쓰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네. 자기 아파트 두 채 있고 하는 거를 사실은 하나 갖기가 어렵지 둘, 셋 되면 그다음부터 뭐 쉽죠. 다섯, 여섯 채로 네. 불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뛰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연 10%씩 성장하잖아요.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감히 그야말로 청나라 때부터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 부동산 가격이 뛰어버린 거죠. 아, 근데 중국은 막 이런 게 있겠네요. 막 집값 폭락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면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다. 아직은 그럼 없는 거네요. 계속해서 위기가 그런 위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서 그렇다든가. 최근에 헝다? 그렇죠. 뭐 헝다도 무너졌었죠. 무너지고 그리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불 꺼진 아파트 단지들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 경제의 위기를 말할 때 늘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거품이 깨질 때 왜냐하면 이러면 이제 금융 부실이 생기고 부채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위기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 뇌관으로 지목하는 게 부동산 거품을 얘기하죠. 이게 늘 시한폭탄처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빈부격차도 생기고 경제도 지금 시한폭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격차도 심해져 버린 거죠. 기성세대는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기회가 박탈당하니까. 예. 집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런 위기에 내몰려 있는 셈이죠.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달팽이 집이 뭐예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달팽이 같은 그런 조그만 집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 보통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한두 평 있고 그냥 침대 이렇게 침대만 이렇게 2층으로 놓는 집도 있고요. 차마 들여다보면 사람이 저기서 산단 말이야? 이런 주거 형태가 우리나라로 많죠. 치면 약간 고시원 같은 느낌이에요. 고시원 같은 데 있고 옛날에 우리도 공단이나 이런데 그런 집들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집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들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시골에서 베이징이나 상해 대도시로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농민공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는 형태이기도 주거 형태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되게 많은 빈민촌이 많죠. 근데 이거를 네. 이제 중국 정부가 불법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철거해버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인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 중국 영화들 보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성공하려는 그런 뭐 분투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영화들을 하면은 사는데 주거 환경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게 나오죠. 바로 그런 데가 달팽이 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도 그렇고 그 중국도 그렇고 점점 막 양극화가 심해지고 막 전체 세상이 정말 막 자본주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같은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본주의 세상이 다 되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 힘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벗어날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체제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자본주의 체제가 한 100년, 15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은 이게 짧은 순간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자유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자유가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돈 벌어야 될 수밖에 없죠. 이 시스템이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인문학을 하니까 인류가 이제 수천 년 이렇게 계속 왔단 말이에요. 수만 년 이렇게 왔다 보면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상당히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를 보면 그때는 시를 잘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논어맹자 많이 알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리 육체노동 잘하고 하는 사람들 정말 돈도 못 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시 잘 짓는 사람들이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돼버렸죠. 그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된 시대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근데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바뀔 거야.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세상이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보이지 않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서 그러니까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 지수가 계속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생활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의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라는 건 우리 뇌처럼 게으른 게 없고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뇌처럼 적응력이 빠르는 것도 없습니다. 간사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아파트를 사든 큰 차를 사든 어느새 거기에 적응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만족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리고 업데이트만 한다고 해서 내 행복도가 높아지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의 그 돈 벌고 싶은 욕망도 그렇고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싶나? 라는 걸 보면 사실은 모방 욕망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내가 더 모방하고 싶고 그리고 이 모방하고 싶다라는 것은 옆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아파트 또는 좋은 가방을 갖고 싶은데 내가 이 가방 딱 들고 갔는데 옆에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너무 그러면 벌써부터 좋은 차를 갖고 있고 네. 가방을 들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요. 날 바라봐주기 바랬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남의 시선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진정한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거는 영원히 남의 시선에 그렇게 붙잡혀서 살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삶은 피폐해지고 그야말로 자신은 더 힘들어지고 물론 그 시선에서 벗어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요. 저도 그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자본주의 사는 많은 사람들 그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남의 시선에 따라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늘 남의 욕망에 따라서 나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본주의가 뭐 하나의 말씀하신 대로 체제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행복을 찾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보다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걸 이해도 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이거 저 사람 좀 현실에서 맞지 않는 철학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힘든 경쟁 사회를 사는 거하고 그 생각 없이 사는 거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